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에 사는 70대 남성입니다. 무역 관련 사업을 하다가 8년 전에 은퇴했죠. 40년 넘도록 뚝심 있게 한 우물을 판 덕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꽤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네요. 그래서 노년엔 제 건물 몇 개 관리하며 아내와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들, 딸 다 시집 장가 보내고 황혼의 나이가 되니 크게 감정 동요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조용하던 노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 엄청난 일을 겪었거든요. 그 일을 통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5월의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장인어른 준비 다 되셨어요? 지금 출발하면 막히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위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답게 깔끔한 폴로 셔츠에 체크무늬 골프 바지를 입은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죠. 그래, 다 됐어. 근데 수연이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지난주에 일이 많았는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사위가 웃으며 제 골프백을 들어줬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사위는 항상 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월급 받는 봉직의로 일하는데 의사 중에는 보기 드물게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죠. 막내딸 수연이와는 소개로 만났다고 했어요. 일에 빠져 바쁘게 사는 딸을 잘 이해하고 아껴주는 것 같아 보기가 좋았습니다.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은 사위가 기분 좋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골프 치기 정말 좋겠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부터 꼭 장인어른 모시고 골프 한번 치고 싶었거든요. 그래? 이건 미안하구만. 괜히 하는 일도 없이 바빠서 말이야. 아닙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건물 관리에 여러 모임에 시간 내기 쉽지 않으셨을 거 알죠. 노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정말 보기 좋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장인어른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사위는 늘 그렇듯 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잘했습니다. 물론 그게 싫은 건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항상 어색하고 민망했어요. 사실 그맘때 사위가 저와 골프 치러 가고 싶어 한다는 걸 딸을 통해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은퇴하긴 했지만 건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사위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좀 어색할 것 같았어요. 물론 가족이라곤 하지만 주로 가족 모임에서나 만났고 딸이 항상 함께였으니까요. 그래도 계속되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큰맘 먹고 사위와 골프를 치기 위해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수연이는 많이 피곤한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피곤한 것도 있고 오후에 대학 동창 결혼식이 있대요. 어제부터 뭘 입고 갈지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장인어른이랑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둘뿐이야? 참, 제 대학 선배가 강원도 쪽에서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괜찮으시죠? 선배가 그쪽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라 장인어른도 좋은 인연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좋지. 난 사람 만나는 건 언제나 환영이야. 사실 저는 은퇴 후에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흥미로운 정보도 얻고 인생의 지혜도 나눌 수 있어 삶이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날씨도 좋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로 들뜨기도 해 기분 좋은 드라이브였습니다. 사위는 중간중간 제가 불편하지 않은지 묻기도 하고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주며 신경을 썼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차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주말이지만 아직 오전이라 그런지 도로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죠. 그러다 사위가 음악을 뚫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업하셨지만 무슨 일이든 굴곡이 있기 마련이던데 장인어른처럼 한결같이 잘 유지해서 건물주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사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옛 생각이 났습니다. 뭐 성공이라기보다 운이 좋았지. 80년대 후반에 무역업을 시작했는데 때마침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갔고 그때 수출붐이 일어나면서 사업이 잘 된 거지. 그때 번 돈으로 IMF 때 첫 건물을 샀어.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지. 와, 정말 대단하세요. 남들과는 다른 뚝심이 있으셨네요. 저도 언젠간 장인어른처럼 되고 싶어요. 지금은 봉직의지만 제 병원이 생기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잘 키워볼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 좋은 꿈이지만 개원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경험을 쌓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에도 말했지만 의료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니 뭐든 더 신중해야 하고 또 경험이 풍부해서 실력이 좋을수록 그게 매출에도 직결되니까. 제 대답에 사위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한 답은 그런 게 아니라는 듯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고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선배 병원에서 더 충분히 경험을 쌓아야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위의 고급 외제차는 계속 강원도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초여름의 풍경이 참 싱그럽고 아름답더군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난 나무들, 간간히 보이는 야생화들, 오랜만에 가는 나들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위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차는 강원도 경계를 넘어서고 있더군요. 산이 많아지고 공기도 달라지는 게 느껴졌죠. 장인어른,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휴게소에 들러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뭐. 곧 있으면 휴게소가 나온다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사위가 깜빡이를 켜고 휴게소 진입로로 들어섰죠. 주말이라 그런지 휴게소가 꽤 붐볐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연인, 친구들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여행의 피로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즐겁게 웃고 있더군요. 장인어른, 아메리카노 드시죠? 제가 사올게요. 아니야, 같이 가지. 계속 앉아있었더니 나도 좀 걸어야겠어. 휴게소 건물로 걸어가면서 사위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뭔가 문자가 온 듯 했는데 잠깐 보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누구한테 연락 온 거 아닌가? 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연락하게. 아닙니다. 병원이에요. 오늘 당직 선생님이 제 환자 중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사서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5월의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이 푸르름에 덮여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참 좋은 날이네. 이렇게 나오길 잘한 것 같아. 그러게요. 저도 오랜만에 기분 좋아요. 병원에만 있다 보면 하늘 한번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서 계절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거든요. 사위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사업할 땐 그랬으니까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죠. 자네 요즘 병원 일은 어때? 힘들지 않나? 괜찮아요. 선배님이 잘 챙겨주시고 환자들도 꾸준히 오고요. 다만 아니에요. 그냥 가끔은 제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봉직의다 보니 제가 마음대로 환자를 시술하거나 상담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또 개원 얘기였습니다. 그맘때 사위는 저를 보면 종종 개원에 대한 열망을 비추곤 했어요. 아니, 한 번은 아예 대놓고 개원하고 싶다는 말을 넌지시 꺼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시기상조라고 말했죠.
성형외과처럼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그만큼 탄탄한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려면 사위에게는 아직 경험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 서두르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걸세. 네, 장인어른.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어쩐지 표정은 씁쓸해 보이더군요. 제가 개원에 대해 찬성해 주길 바라는 것 같지만 저는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진심으로 해준 조언이었어요. 잠시 후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골프장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았다고 하더군요. 참, 출출하지 않으세요? 수연이가 준비한 게 있는데 드셔보실래요? 그러더니 뒷좌석에서 가방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수연이가 장인어른 드시라고 김밥 싸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랬어? 아이, 고맙네. 내가 이따가 전화 한번 해야겠구만. 딸이 싸준 김밥이라는 말을 듣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한입 베어 물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죠. 달걀, 당근, 시금치, 단무지, 재료도 푸짐했습니다. 맛있네. 아이, 수연이가 요리 실력이 늘었구만. 그러게요. 저도 놀랐어요. 결혼 초엔 라면 끓이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우리는 웃으며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김밥을 먹으면서도 사위가 계속 시계를 확인하는 게 보였어요. 뭔가 약속 시간을 신경 쓰는 것 같았죠. 왜? 늦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만 먹고 얼른 출발하지. 아니에요. 시간 여유 있어요. 그냥 평소 습관이에요. 병원에서 시간 약속이 중요하다 보니.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골프장 정말 좋아요. 작년에 한번 와봤는데 코스도 훌륭하고 전망도 끝내주거든요. 그래? 기대되는구만. 특히 7번 홀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장관이에요.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거든요. 사위가 골프장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경치가 좋을 것 같아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데 한참을 달려 차가 마지막 휴게소를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사위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죠. 자네 왜 그러나?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자 사위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아까 김밥 먹은 게 잘못됐는지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죄송한데 저기가 마지막 휴게소라 한 번만 더 쉬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잖아. 어서 차 세우고 다녀오게. 네. 그러더니 사위가 간신히 휴게소로 들어서서 식은땀을 흘리며 화장실을 찾아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찌나 급한지 어기적 걷는 모습이 우습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창밖으로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웃다 핸드폰 소리에 고개를 돌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화 건 상대는 다름 아닌 제 딸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까맣게 모른 채 태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수연이니? 네가 사준 김밥 아주 잘 먹었다. 솜씨가 많이 늘었더구나. 하지만 기분 좋은 저와는 다르게 잔뜩 떨리는 딸의 목소리가 말문을 막았습니다. 딸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두려움에 떨면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차에서 당장 뛰어내리세요.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멍해 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멀쩡한 차에서 왜 뛰어내려? 아빠,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만 최 서방은 지금 화장실 갔어. 지금 차에 나 혼자뿐이야.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인 거야? 저는 딸이 한 말도 의외였지만 평소 차분한 딸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목소리를 심하게 떨며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조급해하는 것도 이상했죠. 그게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당장 내리세요. 절대 거기 더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아빠 제발요. 딸 소원 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딸이 잔뜩 겁에 질려 서두르는 바람에 저까지 두려움이 전염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뒤 생각하지 못하고 얼른 자동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골프백이 사위차에 실려 있었지만 그걸 챙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 그냥 몸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딸과의 통화를 위해 핸드폰은 꼭 쥐고 있었죠. 그래, 지금 나왔다. 그런 다음 어쩌라는 말이냐? 아빠, 절대 그 사람한테 들키시면 안 돼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당장 숨으세요. 뭐? 아니 여기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어디에 숨으라는 거냐? 대체 왜 이런지 설명이라도 좀 해줘야 내가 납득이 가지. 설명할 시간 없어요, 아빠. 제발 절 믿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하게 구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아빠 지금 주위에 뭐 보이는 거 없어요? 글쎄, 이 휴게소라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음식 사고 있고. 혹시 거기 주유소 같은 거 없어요? 그럼 주유소에 딸린 사무소 같은 데라도 양해를 구하고 좀 숨어 계세요. 뭐? 숨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왜... 아빠! 저는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또 떠밀리듯 휴게소 내 주유소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급하게 안으로 들어가 양해를 구했죠.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사정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여기 잠시만 앉아있어도 되겠습니까? 제 말에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있던 몇 사람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이는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딸이 시키는 대로 밖에서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을 구석자리에 잔뜩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지금 주유소로 들어와서 숨었다. 잘하셨어요, 아빠. 거기가 어디예요? 휴게소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주유소 간판에 붙은 휴게소 이름을 딸에게 말해줬어요. 그러자 딸이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빠, 절대로 다시 그 차에 타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아시겠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야? 준혁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곧 갈게요. 절대로 준혁 씨한테 들키면 안 돼요. 혹시 들킨다고 해도 절대로 그 차에 다시 타면 안 되고요. 알았다. 근데 넌 지금 어디야? 저도 강원도로 가고 있어요. 아마 3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제발 버티세요. 아셨죠?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딸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말해줬죠. 그때 혹시나 하고 창밖으로 주차장을 내다보니 화장실에 다녀온 사위가 저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전화기의 벨소리를 진동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딸의 말대로 어떻게든 사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점점 더 구석으로 몸을 구겨 넣었어요. 예상대로 사위에게서 연신 전화가 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위의 전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유소 직원은 그런 저를 계속 이상하게 바라봤죠. 사무실의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니 사위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휴게소 여기저기를 돌며 저를 찾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 편의점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와 커피숍으로 들어갔죠. 저는 마치 악당에게 쫓기는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며 떠들던 사위를 피해 숨어있느라 진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숨바꼭질을 벌인 지 20여 분 만에 사위의 시선이 제가 숨은 주유소 사무실에 멈추는 게 보였어요. 저는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죽였죠. 하지만 사위는 어느새 제 코앞에까지 다가와 주유소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60대 어르신 한 분 지나가시는 거 못 보셨나요? 골프복 입고 계셨는데. 저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고 현기증까지 느껴졌어요.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이제 꼼짝없이 들켰다고 생각한 순간 주유소 직원이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요즘 날씨가 좋아서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자 곧 사위의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예. 그리고 다시 사위가 밖으로 발걸음을 돌려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완전히 나간 뒤 주유소 직원이 절 내려다보며 괜찮다는 듯 눈짓을 보내더군요. 저는 상대를 향해 목례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뒤 5분쯤 더 지났을까요? 이번엔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사무실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이내 그렇게 기다리던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여기 계세요? 저는 얼른 일어서며 딸을 불렀죠. 수연아, 아빠 어서 가요. 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한 발 늦은 뒤였네요. 딸의 모습을 발견한 사위가 성큼성큼 사무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사위는 의외의 장소에서 딸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수연이? 아니 자기가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오늘 오후에 결혼식 간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그제야 벌떡 일어나 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 울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얼굴이었죠. 사위는 주유소 사무실 구석에 서 있는 절 보고도 놀란 듯 물었어요. 아니 장인어른, 말씀도 없이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은 줄 아세요? 이러다 약속 시간 한참 늦을 거예요. 어서 나오세요. 그러자 딸이 갑자기 사위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진 당신이랑 아무 데도 가지 않으실 거야. 그 차는 더더욱 안 탈 거고. 뭐? 자기 왜 그래? 우리 오늘 골프 치러 온 거 몰라? 웃기지 마. 당신이 뭘 꾸미고 있는 건지 나 다 알아버렸어. 그 순간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애써 웃으며 말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계획했다는 거야? 계획이라고는 장인어른 모시고 골프장에 가려고. 웃기는 소리! 시침이 떼지 마. 당신이 브로커랑 통화한 거 다 들었어. 그렇게 외친 딸이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여전히 저를 보호하기라도 하려는 듯 사위 앞을 막아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핸드폰 안에 뭔가 녹음된 파일이 있는 모양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위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어서 차에 타요. 여기서 더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믿어야 하는 건 당연히 딸이었습니다. 꼭 혈육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중간중간 저에게 마뜩잖은 인상을 줬던 사위가 아닌 매사에 똑부러지는 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본능 때문이었네요. 그래서 딸의 차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떼자 사위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장인어른, 그 차 타시면 안 돼요. 오늘 골프 약속은 어쩌고요? 아니, 골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장인어른! 그때 딸이 자기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감히 어디다 소리를 질러? 이 순간부터 당신은 우리 가족한테 접근 금지야. 수연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설명? 그건 나중에 네가 해야 할 거야. 그것도 경찰서에서. 그러더니 딸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빠, 설명은 차에서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얼른 떠나요. 하지만 사위는 포기하지 않았는지 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자 딸이 이를 갈며 소리쳤죠. 거기서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소리 지를 거야. 여기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납치범이라고 소리쳐서 사람들 다 모여들게 만들기 전에 저리 비켜! 사위에게 그렇게 날이 선 모습을 보이는 딸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사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통틀어 처음이었죠. 제 딸은 늘 웃는 얼굴이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이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딸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하고 두려웠죠. 딸의 서슬퍼런 모습은 사위에게도 낯설었는지 엉거주춤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위의 표정이 어찌나 복잡하던지 한참을 잊히지 않더군요. 분노, 당황, 그리고 후회까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딸의 안내를 받고 차에 오르자 운전석에는 다른 여자도 하나 타고 있었어요. 딸이 여자를 향해 말했죠. 언니, 경찰서로 가주세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차가 출발하고 나자 그제야 저는 운전하는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나이는 제 딸보다 좀 많아 보였고 의외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평상복이 아닌 단정한 간호복을 입고 있었죠. 아니, 이분은... 맞아요, 아빠. 이분은 최준혁, 그 사람이 일하는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듯 흐느끼기 시작했죠.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전 정말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자 운전하던 간호사도 저를 힐끗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말을 듣다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준혁이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수연아, 이제 말 좀 해다오. 그러자 딸이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니한테 급하게 만나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더니 귀를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최준혁 그 인간이, 그 나쁜 놈이 아빠를 해치려고 했어요. 오늘 골프장 가는 길에 사고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냐, 사고라니? 저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까지 갈라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이 넘게 자식으로 여겨왔던 사위가 절 해치려 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라는 거냐? 증거가 있는 거야? 그러자 딸이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언니가 어제 우연히 그 인간 진료실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통화를 들었대요. 누군지 모를 상대랑 통화하면서 계획대로 진행만 하라고, 돈은 약속대로 준비해놨다고 속삭이더래요. 딸의 말을 들은 간호사가 운전하면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잘못 듣거나 제 오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휴게소를 몇 시에 지나겠다느니, 트럭 운전할 사람이 준비됐다느니, 그래서 몰래 더 들어봤죠. 그래서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최 선생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휴게소에 도착해서 자기는 차에서 내릴 테니 시간을 똑바로 맞춰서 실패 없이 처리하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게 엄청난 음모라는 걸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실감이 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몰래 녹음도 했대요.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딸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사위 준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그 다정했던 목소리로 누군가와 끔찍한 계획을 짜고 있었죠. 그래요, 마지막 휴게소요. 내가 주차장 구석자리에 차 세우고 배가 아프다고 내릴 테니 그때 밀어버리세요. 트럭은 구한 거죠?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하도록 이왕이면 덤프 트럭으로 섭외해요.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확인해도 문제없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더 이상 듣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만 꺼라. 더 듣고 싶지 않다. 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빠 놀라셨죠? 자초지종을 제대로 설명 못하고 내리라고만 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그 휴게소에서 사고를 내려고 했으니까요. 어쩌면 조금만 늦었다면 일이 터졌을지도 몰라요. 딸의 말을 듣자 머릿속을 누가 휘저어놓은 것처럼 정신이 없고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지? 내가 준혁이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던가? 아니면 뭘 섭섭하게 한 걸까?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죠. 그런 인간이 내 딸의 남편이라니. 그때 운전하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 네?
아니, 이것 말고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실 최준혁 선생 바람도 피우고 있었어요. 병원에 온 환자랑요. 모델로 가끔 TV에도 얼굴 비추는 여잔데 그 말에 딸이 또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그것도 알려줬어요. 증거사진도 있고 그 여자랑 여행도 다녀왔대요. 제가 친정에 다녀오거나 야근하는 날, 그리고 해외에서 학회한다고 했던 것도 다 그 여자랑 놀러 다닌 거더라고요. 이제 모든 게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늘 저만 보면 은근슬쩍 개원 타령을 늘어놓던 사위가 마음이 떠난 마누라의 아버지를 없애고 그 돈을 노린 게 틀림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자랑 돈에 눈이 먼 그 인간이 날 해코지하고 유산을 노렸다는 건가? 맞아요. 아빠 건물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자리 비운 사이에 언니가 서랍에서 이런 걸 찾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줬는데 그게 바로 제 명의 건물들의 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서 뽑은 매도 가격이었어요. 몰래 내연녀와 미래까지 즐기는 인간이 장인의 유산은 받으려고 한 뻔뻔한 행태에 이가 갈렸습니다. 제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때 자동차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아빠, 경찰서 도착했어요. 어서 들어가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저지만 딸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 뒤통수를 쳐놓고 친정아버지까지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마음이 아프다 못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 법으로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충격적인 하루가 시작됐죠. 경찰서로 들어가면서도 그 순간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위와 즐겁게 골프 여행을 떠났던 저였는데 그 사위를 신고하러 경찰서에 와 있다니 거짓말 같은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제 딸이 먼저 나서서 답했어요. 살인교사죄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해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딸의 말에 경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엄숙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간호사도 함께 들어갔죠. 아주 중요한 증인이니까요. 경찰은 우리 세 사람을 슬쩍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딸이 그날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부터 제가 차에서 내리기까지 모든 과정을요. 그러니까 사위가 장인을 해치려 했다는 거군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녹음 파일 있어요. 수연이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녹음이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심각한 내용이네요. 이 녹음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그 무렵에 이번엔 간호사가 나서서 그간의 일을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간호사는 사위의 진료실을 지나다 열린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대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껴 바로 녹음을 했던 거고요. 간호사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을 외면하지 못하고 앞에 나서게 된 건 제 딸과 남다른 인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연 씨한테 오늘 아침에 다급하게 연락한 거예요. 물론 겁도 났지만 예전에 수연 씨가 저한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어서 도저히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경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은혜요? 그건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대체 무슨 은혜를 베풀었길래 이리 위험한 일에 나서서 녹음도 해주고 강원도까지 절 데리러 동행해줬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제 딸이 했습니다.
연주 언니 어머니가 작년에 고관절 수술 받으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소개해드리고 수술비도 일부 도와드렸거든요. 그 말을 듣던 간호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그땐 수연이가 최 선생 만나러 병원에 올 때 잠깐 얼굴만 본 사이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도 거의 없을 때인데 제가 병원비랑 치료 걱정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는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어머니도 건강을 찾으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둘은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워졌죠. 그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하필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간호사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죠. 잠시 후 모든 진술이 끝나고 조사실을 나오던 제 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하필 많은 남자 중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데려와서 아빠를 위험에 빠뜨리기나 하고. 네 잘못 아니야. 그 인간이 사악한 거지. 어떻게 3년이나 가족으로 살았으면서 그런 짓을 해? 그때 조사실을 나서던 경찰관이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최준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이런 엄청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딸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늘 개원하고 싶어 했어요. 저를 처음 만날 때부터 자기 병원을 가는 게 꿈이라고 하고 아빠한테도 여러 번 투자해달라고 넌지시 얘기했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최근에도 개원 자금을 좀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 좀 더 기다리라고 했죠. 아직 나이도 젊으니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한 후에 개원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동기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돈 많은 장인이 개원을 도와주지 않으니 유산을 받아 직접 차리겠다. 참 뻔뻔한 인간이네요. 더구나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처가의 유산을 노리다니. 그럼 나머진 저희가 알아서 움직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사위의 만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저는 그날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저지만 딸은 눈으로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괴로워 보였어요. 남편이란 작자가 불륜도 모자라 자기 친정아버지를 노렸다는 상처를 언제쯤 잊을 수 있게 될까 답답했죠.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재빨리 사위를 체포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소재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건지 그날 제 집으로 불청객이 찾아왔더군요. 바로 딸을 기만하고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사위가 떡하니 거실 한가운데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집사람까지 위협했는지 아내가 퍼렇게 질린 얼굴로 굳어있는 게 보였어요. 사위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저와 딸을 보며 기괴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발을 들이다 기겁했죠. 이야, 두 부녀가 어딜 그렇게 사이좋게 다녀오세요?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놓고 둘이 오붓하게 밤마실이라도 다녀오셨나봐요? 그런 사위를 향해 딸이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마음대로 들어와 있어? 어디긴 우리 처가지. 강남에 건물이 몇 채나 있는 빵빵한 처가. 그래서 난 너랑 결혼하면 로또 맞는 건 줄 알았거든? 내가 싫다고 해도 개원해주고 외제차도 매년 바꿔가며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난 아직도 선배병원에서 눈치나 보면서 월급이나 받고 사는 신세야. 창피해서 의대 동기 모임에도 못 나간다고? 왜 우리 아빠가 당연히 당신 병원 차려줄 거라고 생각해? 개원하고 싶으면 당신이 분수에 맞지도 않는 외제차 타고 좋은 옷만 고집하면서 월급 탕진하지 말고 돈을 모았어야지. 야! 내가 언제 너한테 훈계하라고 했어? 당장 우리 집에 가게 따라 나오기나 해! 그러면서 갑자기 제 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다가가자 사위에게서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분명히 낮에 차를 끌고 강원도까지 다녀왔는데 술을 먹었다니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며 물었어요. 이봐, 자네 술 마셨나? 설마 음주운전한 건 아니겠지? 그러자 사위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이야 음주를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또 꼰대 같은 잔소리만 하려거든 아예 입도 열지 마. 이씨.
내가 그렇게 개원 좀 해보겠다는 건 다 무시하더니 입만 열면 잔소리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 많은 돈 움켜쥐고 죽을 때 가져갈 거야? 아, 내가 뭐 큰 거 바래? 그냥 남들 다 하는 개원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씨.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병원 하나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저는 어떻게든 사위를 달래보려고 노력했어요. 아까워서가 아니야. 자네가 좀 더 실력을 갖추면 내가 알아서. 웃기고 있네. 맨날 그 소리.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 됐어. 이제 다 필요 없어. 당신이 못 차려주면 내가 당신 유산 받아 차리면 돼. 오늘도 네 딸년만 아니었다면 성공하는 거였는데. 이봐 최서방, 왜 이러나? 제발 정신 차려. 시끄러.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조용히 내 앞에서 사라져주는 거야.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눈을 찡그리며 사위의 손에 든 물건을 보던 저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게 뭔가? 뭐긴 당신 꽃길 건너게 해줄 좋은 거지. 그러더니 초점 없는 눈으로 작은 주사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간호사가 형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보할 게 있어요. 최 선생이 최근에 병원 약품에도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재고 관리하는 직원이 마취제 수량이 안 맞는다고 최 선생한테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원장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더라고요. 과다 투여하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 그 말을 들은 경찰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었죠. 그런데 저를 위협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니 그 의심도 괜한 게 아니었던 모양이었네요. 사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딸은 필사적으로 제 앞을 막으며 소리쳤어요. 오지마! 경찰이 곧 올 거야! 경찰? 오라고 해! 누가 무섭대? 사위는 술에 취해 아예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위를 설득해보기로 했죠. 준혁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늦지 않았다고요? 이미 다 끝났어. 그러게 내 병원 하나 차려줬으면 서로 얼마나 좋아. 내가 원장 되면 당신 딸은 원장 사모님 되는 건데 그게 도대체 왜 싫어? 그 말을 하며 소리치는 사위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어요. 다행히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와 제가 대치 중일 때 딸이 몰래 신고했던 모양이었죠. 저는 평소 심장이 약한 아내가 걱정돼 계속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딸이 옆에서 토닥여주며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경찰차 소리가 들리자 사위가 당황하며 허둥대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얼른 사위의 손을 발로 차 들고 있던 걸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이런... 사위는 술에 취해 제 발차기 한 번에도 몸이 휘청이며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그때 경찰이 집안에 들어서며 소리쳤네요. 꼼짝마! 손들어! 11명의 경찰이 사위를 제 앞에 끌고 갔어요. 결국 사위는 그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사위를 다시 봤을 때는 감정이 참 복잡했어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씁쓸하더군요. 검사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교사와 약물을 빼돌린 혐의 그리고 협박을 들어 사위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형이 확정되는 순간 의사 면허 또한 취소됐죠. 판결을 들은 사위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 오열했어요. 자신이 의사임을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더니 면허 취소는 사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걸 저와 딸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법정을 나서며 딸이 사위에게 조용히 건넨 말로 사위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그건 사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바보야.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리고 지 팔자 지가 꼰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 나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우리 아버진 당신 위해서 이미 병원을 열어주려고 움직이고 계셨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강남 건물의 한 층을 통으로 당신 병원으로 만들어주려고 임차인들이랑 계약도 연장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셨다고 하더라. 전문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만 맡아서 하는 업체에도 의뢰해서 알아보고
혹시라도 당신이 처가덕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할까봐 비밀로 하신 것 같은데. 딸의 말에 사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아니 왜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셔서. 장인어른, 제발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건물 그대로 두시면 제가 반드시 돌아와서. 그 말에 제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돌아와? 어떻게? 자넨 이제 의사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더는 내 사위도 아니게 될 테고. 아닙니다.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정말.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자네와 우리 사이에 다른 인연은 없어. 그러니 제발 거기서 마음가짐 고쳐먹고 열심히 살 준비나 해. 나와서 뭘 하면서 먹고 살지도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런 말을 남기고 뒤돌아서자 사위는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뒤늦게 절실히 깨달으며 처참한 모습으로 오열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서 상담받았는데 배우자의 유책이 명확해서 아무 문제 없이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거래요. 그래, 잘 됐구나. 그 마음은 괜찮니? 그럼요, 너무 후련해요. 그런 인간 쓰레기 더는 떠맡지 않게 돼서 너무 좋죠. 바람났던 여자는 그 인간이 개털에 전과자까지 되니 기겁하고 도망쳤다고 하던데요.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이 잘 해나갈 거라는 걸 알기에 쓸데없는 걱정보단 응원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네요. 몇 달 후 딸은 드디어 이혼하고 홀가분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겠다며 한 달간 휴가를 내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돌아왔을 때는 전보다 한결 밝아진 표정이라 안심이 됐죠.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신기하면서도 기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사위를 위해 비워뒀던 그 층에 치과가 들어왔는데 그 치과 원장도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도 없이 사별한 외로운 남자였던 겁니다. 딸이 종종 제 건물의 관리를 도와주곤 했는데 자주 얼굴을 보던 두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다 석 달 전에 재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사위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겸손한 줄 모르던 전 사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한껏 들뜨더라고요. 그리고 2년 후 저에게도 손주가 생겼습니다. 아빠, 아들이래요.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모습이 감격스러웠죠.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완벽한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엔 귀여운 손녀도 태어났어요. 사위의 치과도 나날이 번창했죠. 실력도 좋고 인품도 뛰어나니 환자들이 몰려들었죠. 아버님, 이게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좋은 자리를 임대해 주셔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자네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지. 참, 요즘도 주말마다 의료봉사 다니고 있나? 네, 애들이랑 그 사람한텐 미안하지만 주말이 아니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요. 괜찮아. 좋은 일이니 수연이도 이해할 거고 나중에 아이들도 자라면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는 웃으며 선하고 듬직한 사위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빠, 그 인간 최준혁이 출소했대요. 어제 김 간호사 언니를 만났거든요. 그때 우리 가족을 도와준 간호사와 딸은 의자매를 맺어 아직도 돈독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제 딸을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해준 간호사 덕분에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저는 전 사위의 출소 소식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 아니 그때 10년 확정받았을 텐데. 맞아요. 근데 별일이죠?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다네요. 그래서 7년 만에 출소했나 봐요. 그날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딸이나 저에게 원한을 품고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전 사위는 약품을 빼돌리고 실형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의료 행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원망이 다 우리 가족에게 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행히 그곳에서 교화가 좀 되긴 한 모양이더군요. 전 사위는 우리를 찾아와 협박하는 대신 제약회사에 들어가 영업사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네, 맞아요. 최준혁이었어요. 제가 수연씨 남편인 걸 알고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진료실에 가져다 놓은 가족사진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자네한테 뭐 무례한 행동하지 않았나? 아니요, 오히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명함도 못 주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병원엔 못 올 것 같아요.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전 사위가 그토록 오르고 싶어 했던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뭐 자업자득이지만 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다 문득 딸과 사위가 다정하게 산책하는 모습이 생각났어요. 몇 년 전에 끔찍한 일을 겪어도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보내준 하늘에 새삼 감사하게 되더군요. 제가 혼자 흐뭇하게 웃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저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했죠. 그냥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싶어서. 그러게요. 그 미치광이가 거실에서 위협할 땐 정말 그대로 세상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게 다 지나고 나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그래도 과거는 잊어야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죠. 요즘 저는 건물 관리를 전문 업체에 맡기고 대부분의 시간을 손주들과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오늘은 할아버지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우와, 무슨 이야기요? 옛날에 달걀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여잔 매일 닭이 알을 하나만 낳는 게 불만이었단다. 그래서 닭의 뱃속에 더 많은 달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 닭을 잡아 달걀을 한꺼번에 먹으려고 했어. 하지만 닭의 뱃속에는 달걀이 하나도 없었고 결국 그 여잔 욕심 때문에 매일 성실하게 달걀을 낳아주던 닭을 잃고 영영 달걀도 먹을 수가 없게 됐단다. 에이, 쌤통이다. 그러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지금 가진 거에 만족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저는 그런 말을 하는 큰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너희 같은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을 가끔 어른들이 잊고 사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저의 전 사위는 자신이 가진 것에 불만을 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욕심을 부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만은 적어도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는 현명한 삶을 사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